자, 오늘 저희가 뉴지스 하나하나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같이 바라봐주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필수 소비재에 관한 과대 낙폭과 탄력 약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화장품과 음식료 등의 필수 소비재에 관한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사님과 함께 이 헤드라인에 관한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 소비재와 다른 약간 사치성의 소비재가 나뉘게 돼요. 그런데 필수 소비재는 경기에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가격 탄력성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거의 필수라는 단어가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에 영향은 크지 않는데 다만 이 사업을 영위하는 쪽들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을 때 그때 글로벌의 경기가 좀 불안해지는 점이 있으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증가되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판매되는 제품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한참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MZ세대 소비를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오다가 3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는 이슈가 제기된 게 환율은 저번 분기 대비해서 비슷했죠. 그런데 운송비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새롭게 시장을 여는 즉 예를 들면 일본 쪽의 시장을 주력으로 하다가 미국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화장품주는 좋고 해외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빠지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미국의 MZ세대 소비의 변화가 좀 나타났어요.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이게 원래는 가성비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했는데 더욱 가성비를 원래 사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다 할 그죠? 정도로 소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잘 소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거기서 더 절약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 면이 갑자기 나타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엘프 뷰티라든지 울타 뷰티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이미 조정이 나타났었어요. 우리나라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한번 미국 시장에 화장품주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논리가 약간 이거는 이해가 안 되기도 했는데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를 원래 연장을 해주다가 이거를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 논리로 한번 화장품주들이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그 논리보다는 이 소비에 대한 패턴의 변화 그게 나타나다 보니까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분기 기점으로 약간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주가의 방향들은 갈리겠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들의 방향들이 갈릴 텐데요. 그건 한번 4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과 좀 상대적으로 못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마 해외 시장에 미리 이제 새롭게 노크를 해놔서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계속 비용으로 지불했던 기업들 예를 들면 V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와 함께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중요할 테니까요.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필수 소비자라든지 화장품 쪽은 우리가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에 관한 관세 폭탄도 피해갈 수 없는 리스크이지 않을까요? 실적과는 별개로. 이게 화장품을 예로 들면 10,000원이 하는 제품이 관세를 20%를 받아요. 그러면 단가를 그냥 그만큼 올려버리면은 되는데 이 논리가 이제는 조금 깨지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방송할 때 이 논리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관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와중에 갑자기 미국 쪽에서 소비 패턴이 변하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 주가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 같은 경우를 민감하게 합니다. 또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좀 올리려는 논리를 대입해서 막 주가가 올라갔을 텐데 시장의 불안감까지 함께 있는 거죠. 좀 부정적인 면을 시장에서는 캐치해서 조정의 빌미로 갖고 가다 보니까요. 네, 굳이 뭐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음식료 쪽에 관한 수출도 관세에 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사님?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좋은 음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기존에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 그렇죠. 네. 많이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 갑자기 뭔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제 생각만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관세 영향은 크지 않아요. 다만 이게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은 이상은 없지만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목에 차 있는 거죠. 한 20% 수준. 이 정도로 목에 차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자, 영업이익률이 나올 만큼 나오고 동일한 매출이 나오면 이제 성장은 정체일 텐데 매출을 더 어떻게 늘릴까라고 하는데 내년에 이제 증설분 같은 경우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매출 볼륨은 올라가게 돼요. 여전히 잘 팔리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정체를 보이면 주가의 하락 속도는 좀 가파를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일단 이사님께서 이 뉴지스를 가지고 오신 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 기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필수 소비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대중들이 쓰기 시작할 때가 우리의 어떤 종목의 시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초점을 맞추자는 면 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필수 소비재의 영향은 크진 않지만 이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약간의 경계감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 그럼 저희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관세에 관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업종이 이쪽뿐만은 아니잖아요. 네.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까지 확대가 될 텐데 네. 그쪽 섹터에 관한 전망들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점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듭니다. 네. 그쪽은 그냥 다 힘들다. 힘든다라는 면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현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HBM 납품 같은 경우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와 함께 그 후에는 관세를 매길 텐데 저는 이렇게 HBM 관세 이 구조를 대입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HBM과 관련된 부분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통제받으면 그만큼 실적이 빠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와 함께 미국과 대치되는 제품이죠. 대치되는 제품을 팔 때는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와는 다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 실적이 마진이 차이가 크다 보니까요. 좀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품목 혹은 이제 우리가 정말 독보적인 그런 컨텐츠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던 네네. 것과 다시 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염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을 열어보면서 오늘 또 시장에 관한 힌트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이사님 이번에도 네, 보시죠. 부탁드립니다. 보시죠. 보시죠.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내년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관한 비중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 저희가 좀 확장시켜서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 위험 자산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적인 내용들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최근 들어서도 그런데 금융과 유틸리티랑 통신주에 관한 유망한 가능성들도 계속 시장에 제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섹터까지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사화가 된 건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기사를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좀 약간 중립적인 시각들이 그렇죠. 많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 보면 이제 위험자산 비중은
올리는데 그와 함께 막 금융이나 유틸리티, 통신 같은 경우가 유망한 이유가 보통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그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를 도출을 합니다. 2024년에 하나의 산업에 대한 실적들이 쫙 이제 줄이 세워질 테니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거둘 수 있는지를 추정치를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유망한 게 저기와 같이 금융, 유틸리티, 통신이다 보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금융은 좀 유리합니다. 여전히 뭐 금리 인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예대 마진 외해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게 대부분 미국입니다. 뭐 IB 이쪽은 예대 마진 외해 사업으로 돈을 벌다 보니까 유리한 거고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에너지로 쓰이는 원재료 가격은 지금 유가로 봤을 때 좀 빠지고 있는데 나머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가격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를 놓고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통신주들은 지금 국내장에서는 신고가 영역들에 도달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쪽에 관한 섹터도 계속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그래서 올랐어요. 이 배당 시즌이 되면 좀 반응을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 한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비중에 따라서 뭐 수급이 채우는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 그런 이벤트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이 시계열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뭐 박스권이라고 하죠. 박스권 하단 이런 쪽에 왔을 때 관심 가지고요. 지금처럼 주가가 떴을 때 같은 경우는 통신주는 약간 뭐 방어주 성향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관심을 놓고 추후에 기회를 엿보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증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예전부터 이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계속 이제 경제에 관련한 전문가분들께서는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인도 증시에 관한 외국인 유턴 조짐이 보인다라고 해요. 네. 정확히 어떤 환경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짐이 보일까요? 과거의 중국 환경과 비슷합니다. 뭔가 1차 산업 쪽으로 산업이 구성돼 있다가 2, 3차로 넘어가면서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테크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집니다. 뭐 그 환경 속에 인도가 위치를 하고 있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요. 인당 생산량, 그다음에 뭐 매출 이런 것도 뛰어난 거죠. 그래서 중국과 유사한 시장을 찾는 와중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인도 같은 경우가 눈에 들어왔고 중국이 또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국가로 인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쪽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덜해요.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뭔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를 하려고 했을 때 뭐 제출해야 되는 것도 많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선뜻 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주저되는데 인도는 그런 규제가 허들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테크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발달이 돼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도 쪽에 관한 자금도 좀 이탈이 되면서 네. 제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쫙 봤을 때는 미국 쪽이나 혹은 아예 가상화폐 쪽으로의 자금들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빅테크 이제 7개 기업들에 관한 독주 랠리도 계속될지도 궁금하고 언제쯤 이 자금들이 아시아 증시 쪽에서도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런 시기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미국의 경기가 꺾일 때 나머지 신흥국으로 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경기가 꺾이면 신흥국은 같이 꺾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 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신흥국으로 뭐 로테이션 이런 게 언제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인하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신흥국이 유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짐이 없다 보니까요. 없어요, 그런 네. 조짐이. 그래서 미국을 하는 게 지금은 편합니다.
결국엔 미국을 하는 게 편하다. 그렇게 좀 저희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테고 그럼 인도 쪽에 관해서는 좀 아직은 좀 배제를 하면서 좀 기다려볼까요? 호흡을?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가격이란 게 대입되잖아요. 많이 맞아요. 올랐다 보니까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좀 상대적으로는 지금 쉬어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지는 말고 여기에서 가격이 빠진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다시 되반등이 나오거든요. 중국처럼 그런 국가들을 지금은 찾아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